오늘은 국민의힘 선대위 먼저 살펴보죠. 김종인 위원장을 톱으로 한 선대위가 꾸려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지금 그 전에 선대위 구성을 놓고 이준석 대표와 윤석열 후보 조금씩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식 출범 전까지는 몇 번의 조정이 있겠지요. 하나하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당장 내일 선대위 발표하느냐 이런 예측도 나왔는데 윤석열 후보 아직은 그 정도는 아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들어볼까요? 선대위를 내일 발표한다는 보도가 있던데요. 그건 잘못된 보도입니다. 네. 뭐 이렇게 아주 늦지는 않지만 내일 발표할 상황은 아니고요. 지금 뭐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되고 있는데 더 많은 분들 의견을 좀 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의견을 들으면 또 점점 나은 의견들이 오기 때문에 서두를 일은 아닌 것 같고 또 오늘 오후에 김종인 위원장 만난다는 얘기도 있던데요. 그건 사실 아니고 사실상 그래도 위원장께서 총괄 선대위원장 수락이라고 봐도 될까요? 아니 선대위와 뭐 이런 우리 당 인사 이런 거에 대해서는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예, 김경진 의원 먼저 좀 물어봅시다. 윤석열 후보 아직은 막 그 여의도 정치인들처럼 사실인데 아니다 뭐 이렇게 말하는 정도까지는 아직은 아니죠? 그렇죠. 아니면 아닌 거죠? 아직 저 양반처럼 순박하고 질박한 사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상적으로 방송 좀 하지. 무슨 뭐 말씀을 들은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방송을 같이 못하겠네 정말. 그런 마음을 안 가지고 어떻게 후보를 돕겠어요? 양문석 이사장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그런 마음 안 갖고 있습니까? 아니 혹시? 비판할 거는 비판하고 그다음에 그 질책할 건 질책해야죠. 저분처럼 소신 없이 맹목적으로 그 후보를 갖다가 따라가는 그 저런 평론을 하니까 갑자기 헛웃음이 나오는 거잖아요. 왜 시작하자마자 시비를 걸고 그럽니까? 좀 김경진 전 변호사 전 국회의원 예전 모습이 없어져 버렸잖아요. 윤석열 캠프 가가지고 사람이 이상하게 돼버렸어. 아니 오죽 후보가 뛰어나면 제가 저런 식으로 뻔뻔스럽게 이야기를 한다니까 방송을 자, 같이 못하겠네 정말. 양문석 이사장께 정중히 부탁합니다. 방송 좀 합시다. 예. 예. 김경진 의원, 네. 지금 그 궁금한 게 선대위 구성을 윤석열 후보가 확실히 이렇게 잡고 하고 있는지 궁금한데 그렇다고 볼 수 있나요? 후보 본인이 일단 강단이 대단히 있어서요. 큰 중심은 후보가 중심을 잡고 가고 있고 이준석 대표나 김종인 비대위원장 또 권성동 비서실장 이제 두루두루 협의할 부분 협의하고 조율할 부분 조율하고 의견 들을 부분 들어서 지금 진행 중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어제 그제 저녁쯤 해서 이제 조직도 이제 조직 기구도가 완성이 됐다는 것 같고요. 거기에 어떤 사람을 채워 넣을 것이냐는 어제부터 아마 이제 고민이 시작됐다는 것 같아요. 일단 틀을 먼저 짜고 인선은 그 후에 거기에 맞춰 산다 이거죠? 네, 네. 근데 이제 그 인선도 이제 사람이 뭐 이란, 이안, 삼안, 사안 그리고 이 사람을 여기 넣었을 경우에 이 그렇겠죠. 사람이 뭐 이런 의견을 가지고 아마 두루 의견을 청취하는 단계고 예. 그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건 또 김종인 위원장님이나 또 이준석 대표 의견 청취하는 부분이겠죠. 그러면 조직도 맨 위에는 한 명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까? 두 명으로 돼 있는 것 같습니까? 저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김종인 위원장님이 절대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이른바 지금 총괄 선대위원장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될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 선대위원장을 맡게 되면 인선하는 것도 아무래도 후보랑 같이 이렇게 상의해서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시겠죠. 대표는 그 부분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될까요? 대표도 거기에 의견 제시할 수 있겠죠. 예. 결국은 그러니까 세 분의 의견이 거기에 녹아 들어가서 최종 인선이 되는 거겠죠. 예. 이준석 대표도 내일 이제 최종적으로 상의를 한다고 하는데 언제쯤 선대위가 뜰 것 같습니까? 그래도 앞으로도 한 일주일 이상은 걸리지 않을까요? 일주일. 네. 민주당도 한 3주 걸렸어요. 네. 그러면은 거의 비슷한 기간이 걸리겠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이준석 대표 내일 윤석열 후보, 김종인 위원장 만나서 최종적으로 결정을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죠. 들어보시죠. 저는 뭐 윤석열 후보와 선대위원장이나 이런 임명에 관해 가지고는 어제 사실상 조금 대화를 나눴는데 윤 후보가 생각하는 바가 무엇인지는 잘 전해 들었습니다. 그런데 뭐 김종인 위원장들과 잘 앞으로 조정을 해가지고 저희 최종적인 선대위안을 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윤석열 후보와 제가 상의를 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이후에 저희가 그런 성안된 것을 가지고 김종인 위원장님과 최종적인 상의를 아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사무총장 문제 포함해가지고 내일 최종적인 논의 거칠 것입니다. 예, 이준석 대표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장성철 교수, 지금 뭘 가지고 이렇게 좀 꼬이고 뭐 좀 안 풀리고 그런 겁니까? 저는 인물로 말씀드리면 일단 3명이다라고 예. 말씀을 드려요. 첫 번째는 김병준 전 비대위원장, 예. 그리고 장제원 의원, 그리고 임태희 전 비서실장. 예. 이 세 분을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놓고 이준석, 네. 윤석열, 김종인 이 세 분이 예. 좀 이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떤 이견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죠. 총괄 선대위원장은 김종인 위원장 하는 것은 세 분이 아무런 이견이 없는데 그 밑에 바로 상임선대위원장을 김병준 위원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게 윤석열 후보 측이고 예. 이준석 대표와 김종인 위원장은 왜 갑자기 거기다가 그렇게 하지? 라고 좀 갸우뚱하는 것 같고요. 임태희 전 비서실장을 김종인 위원장은 총괄선대 본부장을 시켜달라라고 예. 얘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아예 총괄선대 본부장 한 명에게 권한이 집중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좀 더 많은 분들을 총괄선대 본부장으로 모시기 위해서 한 5명 정도를 총괄선대 본부장으로 횡적으로 배열을 하자. 이런 식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고 있고 예. 또 하나 이제 마지막 장제원 의원 같은 경우엔 윤석열 후보가 상당히 신임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도. 네. 예. 그런데 장제원 의원은 이전에 김종인 비대위원장 시절에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상당히 공격을 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약간 좀 불편해요. 예. 그래서 같은 선대위에 놓으면 선대위가 제대로 잘 굴러갈 것 같지 않으니 장제원 의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윤석열 후보의 고민이 아직 덜 끝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은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듯이 내일 윤석열 후보랑 최종적으로 좀 만나서 합의를 하고 그 안을 갖고 김종인 이제 비대위원장한테 예. 뭐 승인을 받는다, 아니면 보고를 한다, 아니면 논의를 한다 이런 식의 절차가 진행될 것 같습니다. 장성철 교수 설명을 들으니까 조금 더 이해가 됐는데 그래도 후보 중심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이 옴으로써 그런 부분들이 구상이 좀 흐트러지면 그 부분은 어떻게 풀어야 될까요? 그러니까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국민의힘 당원 104조에 보면 당무 우선권이 있습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당대표예요, 실질적인. 그래서 윤석열 후보가 그냥 본인 뜻대로 결정하면 되는데 김종인 위원장과도 상의를 하고 그분의 의견을 존중을 하고 이준석 대표와도 상의를 해서 그분의 의견을 존중하는 거지 이건 배려 차원이라고 보여지거든요. 예. 그렇다면 김종인 위원장이야 본인이 총괄선대위원장을 하게 되면 본인이 선대위를 이끌어 가야 되니까 어느 정도 자기 사람을 심고 자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하는 사람은 좀 뺄 수가 있지만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원하는 대로 협조해 주는 것이 맞다. 본인의 고집을 부리지 않는 것이 당원의 정신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경진 의원, 이준석 대표가 혹시 뭐 이렇게 자기 정치를 하려고 한다 그런 인식 시각이 윤석열 후보 쪽에 좀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뭐 그런 느낌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예. 어쨌든 후보 본인의 생각은 지금 김종인, 이준석 두 분 같은 경우 협업을 해야 될 가장 핵심적인 협력 대상자니까 최대한 협의 거칠 것 거치고 간다. 지금 이런 생각이고 예. 무슨 자기 정치를 하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가 본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방해된다. 이런 인식은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문석 이사장, 예. 김경진 의원은 저렇게 이야기하지만 예. 다른 쪽에서는 뭔가 이준석 대표하고 윤석열 후보하고 신경전, 힘겨루기 이렇게 좀 하고 있다는 인식들이 있지 않나요? 그게 인식이 아니고 드러나는 모습 자체가 서로가 주도권 싸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어떤 면을 보면 그렇습니까? 저는 당무 우선권이든 뭐든 예. 후보 중심으로 판을 짜야 됩니다. 그리고 후보 중심으로 판을 짜고 그다음에 당에서는 후보 중심에 가능한 한 지원을 해주면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후보 중심의 판을 짜는 거는 당내 경선에 있어서 기여한 사람들 이 사람들의 그 기본적인 충성심이 높기 때문에 이들을 중심으로 해서 가야 되는데
말 그대로 당이 계속해서 그 주도권을 쥐고 후보를 말 그대로 배우로 만들려고 하는 이러한 이제 이준석 대표의 욕심, 그리고 이준석 대표를 은근히 옆구리 찌르고 있는 김종인 씨의 그 역할, 이러면서 오히려 2대1 싸움, 후보와 예. 김종인, 이준석 조의 그 세대결처럼 이렇게 드러나는 게 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 당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본은 그렇다는 겁니다. 원래 선거는 세 축입니다. 선거대책위원장, 그다음에 총괄본부장, 상황실장. 그런데 이 라인에서 매일같이 그 상황을 평가를 하고 새로운 그 작전과 대응책을 내놔야 되는데 예. 그 테이블에 불편한 사람이 들어왔었을 때는 회의가 빨리 정리가 안 되잖아요. 선거는 오늘 있었던 일을 바로 평가해서 내일 적용을 시켜야 되는데 예. 이런 상황에서 갈등들이 주도권 싸움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요. 박원석 의원 어제 아침 같은 경우만 해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에 윤석열 후보가 참석을 안 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뭐 윤석열 후보가 참석하지 않은 거 나중에 보니까 이제 무소속 이용호 의원과 조찬도 하고 뭐 그러느라고 참석 안 한 것은 이해가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례적으로 공개 발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또 화면을 보면 마이크를 확 접어버려요. 그러면서 그 심사가 좀 편치 않은 것을 내비쳤는데 그래서 이제 뭔가 좀 둘이 갈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도가 계속 나오니까 오후에 만났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내린 것이 사무총장을 그러면은 권성동 비서실장으로 하자 이렇게 이제 된 것 같은데 사무총장이라고 하는 자리 박원석 의원도 이제 정의당 사무총장을 하셨으니까 네. 그렇게 중요한 자리입니까? 그렇죠. 아무래도 당의 이제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보니까 특히 대선처럼 큰 선거가 있을 때 이제 당의 자금을 집행하고 그리고 인사와 조직을 관리하고 또 이게 대선이 끝나면 바로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보면 전통적으로 어쨌든 공천에 깊이 관여하는 자리가 사무총장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사무총장 자리를 둘러싸고 이런저런 서로 다른 욕망들이 당내에서 좀 부딪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당무 우선권에 따라서 후보가 사실상 당대표의 지위를 행사하고 또 선거라는 게 후보를 중심으로 할 때 가장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런 점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뭐 대표 선출된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럼 바로 이제 꽂아놓은 보리자루 되고 대선 끝나면 또 당대표 자리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이런 상황을 받아들이기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단지 이게 이제 정권 말하자면 이 탈환에 조연이 아니고 예. 공동주연 역할을 하고 싶다 이런 욕망이 있는 것 같고 또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대로 단지 선거의 그냥 기술자가 아니고 윤석열 후보가 만약에 승리한다면 그 이후에 국정 운영의 구상까지도 본인의 구상을 관철시키고 예. 싶은 이런 욕망들이 서로 부딪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좀 밖으로 표출이 되고 또 일정하게는 조율되는 과정에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어쨌건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지금 뭐 정권 교체를 해야 된다는 절박감들은 아마 모두가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런 공통분모 위에서 이 선대위 구성을 둘러싼 잡음을 최소화하는 게 지금 여당이 선대위를 먼저 구성했지만 그 시너지 효과가 별로 나고 있지 않다. 예. 이런 그 평가하고는 좀 다른 면모를 보이게 되지 않을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제가 보기엔 저걸 오래 끌 것 같지는 않아요. 아까 이제 뭐 김경진 의원께서는 다음 주로 넘어갈 수도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서 언론 보도 보면 이번 주 내에 정리가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장성철 교수가 내막을 좀 알 것 같은데요. 저는 양문석 이사장께서 뭐 좋은 얘기는 해주셨는데 조금 반박을 하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뭐 윤석열 후보라든지 윤석열 후보 측 캠프를 견제한다든지 아니면 뭐 주도권 싸움 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좀 다른 욕심이 있다든지 이렇게 분석하시는 거는 좀 무리가 있어 보이고요. 이준석 대표 생각은 이런 것 같습니다. 불안하다. 그러니까 맡겨놓기가 불안하다. 선거는 나랑 김종인 위원장이 가장 잘 치른다. 우리 준비가 잘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맡겨주시면 그냥 우리가 정말 잘 뒷받침할 텐데 왜 자꾸 본인의 생각들을 갖고 이 선대위 체제 자체를 좀 혼돈스럽게 하느냐라는 그런 생각 같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있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대표는 후보의 뜻을 좀 잘 뒷받침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옛날에 이명박 후보가 이제 후보로 뽑혔을 때 강재섭 당대표는 그냥 이명박 후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고요. 예.
박근혜 후보가 뽑혔을 때 황우여 당대표는 또 다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후보를 믿고 뒷받침을 해주는 것이 당대표의 중요한 역할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당무 우선권 이렇게 낯선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당헌에 그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가 당무 전반에 관한 모든 권한을 우선해서 가진다. 선출된 날로부터. 그러니까 당 대표보다도 더 당무 전반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라고 하는 것이 당무 우선권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이 당헌대로 윤석열 후보가 사무총장도 임명하고 이렇게 해야 당헌에 맞는 거겠죠. 그런데 이제 이준석 대표가 약간 본인이 대표되면서 지명했던 한기호 사무총장 윤석열 후보 캠프 쪽에서 바꾸라고 했을까요? 아무튼 그런 것에 좀 속이 상했던지 발언도 안 하고 그랬던 게 아닌가. 김재원 최고위원 이 부분에 관해서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윤석열 후보가 당무 우선권을 강조했다고? 그건 주변 하이에나들의 말일 뿐이다. 이렇게. 근데 당무 우선권은 그 당헌에 정해져 있고 당헌상의 당무 우선권은 그동안 수차례 발동을 해왔었고요. 그에 대해서 뭐 이준석 대표가 어떤 뜻으로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인지는 몰라도 그냥 그 비상대권을 그 규정한 것은 맞아요. 기본적으로 과거에 우리 당이 그 이회창 총재 이후에 이명박 대통령 후보를 선출했을 때나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선출했을 때나 홍준표 대통령 후보를 선출했을 때 이 당무 우선권에 대해서 어느 누구도 이 문제에 대해서 논란을 벌인 적이 없어요. 정책을 총괄하고 있습니까? 임태희 그 전 의원이 직접 그 맡아서 그 일을 처리하고 있다고는 뭐 저는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제가 캠프에 뭐 있는 하이에나가 아니라서. 예, 김재원 의원 답습니다. 김경진 의원, 예. 김재원 최고는 이준석 대표와 이렇게 좀 안 맞는 부분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씩 이제 이견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이견이 있는 건 제가 볼 때는 정상적인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저렇게 이견이 노출된 과정도 사실은 정당 정치 내부의 민주주의라는 측면에서 보면 나쁘지 않은 장면인 것 같고요. 또 윤석열 후보처럼 실제로 그냥 뭐 사무총장 바꾸고 싶다 이러면 후보가 그냥 저 당무 우선권을 활용을 해서 임명해버리면 되거든요. 근데 윤석열 후보 지금 보고 있으면 끝까지 협의하고 논의하고 설득하고 지금 이런 과정 거치고 있지 않습니까? 저게 지도자로서 가장 핵심이 되는 민주주의적 자질 아니겠습니까? 저는 대단히 좋아 보이는데요, 저게.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조만간 김종인 위원장을 톱으로 한 선대위가 출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과연 맞는 키일까요? 이 부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윤석열 총장이 지금 정치적으로 어떠한 방향으로 자기의 진로를 가겠다고는 생각을 안 한 것 같아요. 제3지대로라는 게 우리가 과거에 제3지대로를 얘기를 많이 했지만 제3지대로를 가지고 성공한 예가 없어요. 별의 순간을 포착한 것 같다고 내가 얘기를 했어요. 포착을 했으니까 이제 준비를 하면은 진짜 별을 따는 거지. 이제 저런 사람이 하나 나타나면은 내가 아주 속된 말로 파리가 많이 모이게 돼 있어요. 그 파리를 어떻게 잘 자기가 골라서 치울 걸 치우고 바를 거 바르고 그거를 어떻게 앞으로 능숙하게 잘하냐에 따라서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봐요. 입당을 한 상태에 있으니까 밖에 예. 있으면 모를까 당 내부에 소위 분란이 있는 것처럼 의회 비추면 좋지 않으니까 누구 하나든지 참아야 되니까 전 참고 견디는 것이 좋을 거라고 그 얘기만 했어요. 박원석 의원. 네. 이제 김종인 위원장 저런 그 여러 가지 말들의 마지막 이제 정말 결정적인 하이라이트가 이번 대선은 이재명 대 윤석열 대결이 될 것이다. 경선 기간에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상당히 힘을 실어준 말이었는데 말을 쭉 들어보면 때로는 조언하고 때로는 질책하고 이러면서 윤석열 후보를 좋게 말하면 뭐 조언하고 어떻게 보면 또 조련하고 뭐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김종인 비대위원장 나름으로는 그 일찌감치 점을 찍었던 것 같아요.
윤석열 후보가 이제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나오면서 별의 순간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아마 그 시점부터 윤석열이라는 사람을 한번 만들어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고, 다만 그걸 너무 초기부터 본인이 이렇게 붙어서 하기에는 상황도 여의치 않고, 또 처음에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반대했지만 입당을 했어요. 본인이 생각했던 경로하고는 다른 경로를 갖고, 그러나 어쨌든 지금 정치 지형에서 어찌됐든 간에 윤석열을 통해서 정권 교체를 하는 게 최선이다 이런 판단을 하고, 예. 특히 이제 경선 막판에 힘을 실어주는 행보까지 한 것 같은데, 근데 제가 좀 굉장히 부자연스럽게 보이는 대목은 이제 선대위 발족 전에 내일 이준석 윤석열 두 예. 사람이 만나서 최종적인 상의를 하고, 그리고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상의하겠다. 아까 그게 이준석 대표의 의견이었어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 선대위나 국민의힘이라는 당의 최정점에 있는 상황이 누구냐? 김종인 비대위원장으로 보이거든요. 두 사람이 상의해서 최종 결재를 받는 걸로. 근데 아무리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검증된 선거 전문가고 누구보다 많은 경험을 가지고 선거의 판세도 잘 읽고 또 유권자들 심리 분석도 잘한다고 하지만, 근데 어쨌든 이 국정을 운영해야 되는 이 대선 후보가 저렇게 특정인을 마치 상황 모시듯이 해서 거기에 의탁한 이런 선거 운동을 한다는 게 과연 이게 지금 시대 상황에 비추어서 바람직한가,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저는 좀 문제의식이 있습니다. 우리 정치가 많이 변했고 또 변해야 되는데, 여전히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굉장히 오래된 인물이고 정치를 아주 오래 하신 분인데, 저분에 의탁해서 선거를 이기고 뭘 하겠다라는 게 과연 이게 정상적인가에 대해서 예. 회의가 있습니다. 김경진 의원, 윤석열 후보를 키운 건 파라리 김종인 위원장이었다. 동의하십니까? 아니요. 본인 스스로 큰 거죠. 그리고 어쩌면 추미애 장관이 이렇게 때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커진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큰 거는 박근혜 대통령을 탄생한 이명박 대통령 말기의 국정원 댓글 사건을 강단 있게 수사를 하면서 거기서 싹이 트기 시작했고요. 두 번째는 조국 사건 문재인 대통령 뜻에 반해서 또 민주당 집권 여당의 뜻에 반해서 수사를 함으로써, 그 수사를 밀어붙임으로써 거기서 씨앗이 무럭무럭 크기 시작했고요. 제대로 잘한 것은 결국은 추미애 장관이 검찰총장 직무집행 정지라든지 검찰총장 징계라든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컸기 때문에 정작 키운 것은 추미애 장관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예. 이렇게 흘러가는, 그러니까 윤석열이 별의 순간을 잡을 것이다. 이번 대선은 윤석열 대 이재명 대선이 될 것이다라고 옆에서 정확히 분석하고 예측한 사람이 김종인이다. 이렇게 예. 봐야 될 것 같죠. 자, 그런데 김종인 위원장, 이제 뭐 아까 박원석 의원 검증된 선거 전문가다 이렇게 평가를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동안 역할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번에도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벌써 이런저런 안 좋은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재호 전 최고위원, 김종인 위원장 걱정을 많이 합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그러니까 뭐 직업도 아니고 기술자도 아니고 이 사람인데 갔다 저 사람인데 갔다. 그리고 한 번도 그분이 김을 만들었다고 하는 사람과 좋게 헤어진 적이 없잖아요. 결말이. 끝까지 같이 간 적도 없잖아요. 예.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 킹메이커를 한다 하더라도 언제 어떤 방식으로 불안하게 또 불편하게 헤어질지도 모르잖아요. 예. 그게 그분이 걸어온 길이잖아요. 예. 김무성 전 대표가 이 김종인 전 위원장과 이준석 대표 향해서 분열의 리더십으로 윤석열 후보를 흔들지 마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우려하는 시선이 크고 예. 김무성 전 대표가 이야기한 것도 예. 뭐 그건 일면타당한 이야기인 것이 지금까지 후보가 되면요. 후보가 거의 당 우선권을 갖고 후보 중심으로 선거 때까지 당이 움직이는 것이 예, 예. 그 전통이고 관례입니다. 다 그렇게 합니다. 대통령 후보가 된 사람이 당 우선권을 갖게 돼 있는데 그 당 인사하는 걸 뭐 누구인데 결제 맡고 수임 받고 합니까? 예. 그런 모습이 지금 처음 있는 모습입니다. 예.
예, 자 이재호 전 최고위원, 김종인 위원장과 악연이 있기는 합니다.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 때도 김종인 위원장이 이렇게 개입하는 것 별로 안 좋게 비판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김종인 위원장 상당히 좀 힘들었죠. 결국 선거에서 이긴 다음에 이재호 최고를 꼭 집어서 이런 사람들이 당을 맡아서 당이 오늘날 이 꼴이 됐다 이렇게 또 비판도 했고요. 그런데 뭐 김종인 위원장 대체로 보면 이재호 최고 얘기한 것처럼 끝에 그렇게 좋게 헤어지지 않은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걸 한번 돌아볼까요? 그러니까 뭐 반드시 내 논리대로 가야 한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박근혜 위원장이 지금서부터 해야 할 일이 있다고 나는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아마 주변의 사람들은 또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고 본인도 과거에 관습에 젖어서 상당히 본인 스스로의 변화를 안 하려고 할 수도 있다 이거예요. 근데 그거를 안 할 것 같으면은 내가 보기에는 좀 선거하기 굉장히 어렵지 않겠냐는 생각을 해요. 선대위원장 얘기는 뭐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이 나오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실질적으로 내가 이 조기 선대위원장직을 수락을 할 적에 나는 그런 거를 전제로 하지도 않았어요. 나는 뭐 이 단독 선대위원장을 갖다가 헌다는 전제하에서 제가 수락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에 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양문석 이사님, 저 때도 단독이냐 공동이냐 놓고 뭐 또 좀 갈등이 있었군요. 항상 정권이죠. 정권을 주면 내가 하겠다라고 이제 하는 그 스타일이었고, 그리고 박근혜 선대위원장 할 때도 정권을 안 줘서 막판에 파업하고 태업하고 했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제 김종인 씨의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스타일과 캐릭터는 분명해요. 그리고 말 그대로 그 계속해서 외부에서 루저들이 지적하는 그 분열의 이 씨앗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상 뭐 이재호 전 최고위원 같은 경우도 김종인 씨한테 밀려난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대부분 밀려난 사람들은 김종인 씨를 향해서 뭐 분열의 씨앗이니 어쩐지 하는데 기본적으로 선거 기술자로서의 확고한 성률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해서 계속해서 흔들 이유는 없다. 저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자라는 거죠. 그런데 장성철 교수, 김종인 위원장 왜 그렇게 끝이 안 좋게 헤어졌죠? 김종인 위원장이 하는 말이 있죠. 후보가 되고 난 전후가 좀 다르다. 그리고 대통령이 되기 전과 후가 다르다. 그러니까 마음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박근혜 전 대통령과 결별한 거는 어쨌든 경제민주화라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철학과 소신, 일생일대의 하나의 욕망이었었는데 그걸 박근혜 대통령이 저버렸다라는 것 때문에 결별했었고 헤어졌었는데 기본적으로 후보가 되기 전에는 절대적으로 김종인 위원장 뜻에 따르겠습니다라고 많은 분들이 했다가 되고 나면은 약간 좀 불편하니까 멀리한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섭섭함의 발로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박원숙 의원, 그러면은 김종인 위원장이 버린 걸까요? 버려진 걸까요? 뭐 양측 면이 다 있겠죠. 그러니까 단지 선거를 위해서 선거라는 눈앞에 어떤 승부를 목적으로 김종인 위원장과 결합할 뿐이지 무슨 정치 철학을 같이 하거나 정치적 목표가 같거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도 그렇고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 또 지금 아마 윤석열 후보도 어쩌면 그럴지 모르겠어요. 근데 소위 말해서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이제 그립이 굉장히 세다 그러는데 그게 선거 때 정권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고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 어떤 국정 운영을 펼칠 거냐, 어떤 어젠다로 여기에도 이제 본인의 구상이 관철되기를 기대하는 이제 그런 어떤 욕망이 있는데 그런 게 잘 안 되다 보니까 늘 이제 갈등 관계로 돌아서고 했는데요. 이번도 아마 그런 상황이 선거 막판에 가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예, 아무튼 이럭저럭 이제 모양을 갖춰가긴 하는데 과연 완전한 원팀이 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여기에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게 되면 생길 수 있는 문제들 한번 짚어보죠. 지금 당장의 홍준표 후보 여전히 밖에서 다른 일 하고 있습니다. 선대위에 참여하는 것은 선을 긋고 본인이 청년들과 대화하는 플랫폼을 만들어가지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김종인 위원장, 홍준표 후보와 아주 앙숙이죠. 안철수 후보와는 더하고. 그러면 홍준표, 안철수 두 사람과는 선을 긋겠다는 의미인가? 김종인 선대위가 출범을 하면 이런 부분들
문제가 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홍준표 후보하고는 어떤 악연이 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동아은행 비자금 사건뿐만 아니라 노태우 수천억 비자금 사건의 모금 창구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뇌물전과가 이범이죠. 개혁의 전도사인 양 그렇게 여태 이제 정치판에서 해 오셨지만은 저희 당이 옛날에 그 차떼기 당이었습니다. 그걸 벗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했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뇌물전과가 두 번이나 있는, 그것도 엄청난 뇌물전과가 두 번이나 있는 분을 이 중차대한 시기에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들이는 것은 이제는 부적절하다. 장성철 교수 보시기에 김종인 위원장이 오면 홍준표 후보 참여할까요, 안 할까요? 당분간은 본인이 참여 안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일요일 때까지 윤석열 후보가 홍준표 후보에게 3번 정도 전화를 했거든요. 근데 그 자체를 안 받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받고 나서 아예 나중에 한번 봅시다. 아예 내가 뭐 정권 교체를 해서 힘을 합쳐야죠. 이런 얘기는 하지 않고 전화 자체를 안 받은 거 보면은 당분간은 이런 선대위에 몸을 담글 생각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이 그냥 김종인 위원장이 오느냐 안 오느냐를 차원을 떠나서 본인이 이번 대선을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여야 가릴 것 없이 비리 후보들의 경연장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여기에는 당분간 몸을 안 담고 청년의 꿈이라는 플랫폼에서 본인이 청년들을 좀 외연확장을 통해서 그들의 고민 상담을 들어주는 역할을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더군다나 김종인 위원장,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에 뭐 그런 사람 한 사람 정도는 안 와도 상관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김종인 위원장이나 윤석열 후보나 아니 홍준표 후보가 선대위에 참여하든 안 하든 대선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발휘할까? 왜냐하면 정권 교체론이 상당히 높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냥 한 줌 정도의 어떤 도움이 선거 판세를 좌지우지할 것 같지는 않다. 큰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다. 그래서 영입을 하려는 절실함도 좀 부족해 보인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김경진 의원, 홍준표 후보를 정말로 선대위에 참여를 시키고 싶으면 전화 몇 번 해가지고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일단 그래도 계속해서 노력해야죠. 그러니까 아니 찾아가고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화면상에 찾아가는 모습을 보이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어떻게든지 간에 식사가 됐든 저녁에 소맥 자리가 됐든 어떻게든지 진짜 만남을 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후보께서 뭐 밖에 알려지지 않는 방법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승민 후보하고는 연락이 좀 됐나요? 그거 잘 모르겠네요. 예. 근데 그 유승민 후보를 지난번에 이제 예비 캠프에서 따랐던 좋은 의원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거든요. 관악에 오신환 의원도 계시고 평택에 유희동 의원도 계시고 그래서 그쪽에 오히려 인재풀이 유승민 의원 쪽 후보 쪽이 인재풀이 대단히 뛰어나서 사실은 최우선적으로 화학적 결합을 해야 될 대상이죠. 예. 장성철 교수, 유승민 후보는 요즘 아예 잠수를 탄 것 같아요. 네, 경선이 끝난 다음에 외부와의 좀 연락을 좀 끊고 좀 직거 중인 상태인 것 같은데요. 본인도 상당히 좀 고심이 많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에 많은 참모들이 이번에 막판에 좀 홍준표 후보랑 단일화하시는 거 어떻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아니 내가 마지막 정치적 여정과 도전이다. 그러니까 한 번만 나를 도와달라라고 오히려 참모들을 설득을 했대요. 그렇다면은 지금 마지막 도전이 지금 결국엔 실패한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의 마음의 상처도 클 것 같고 앞으로 또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마음을 다스리는 기간이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결선 투표 도입을 놓고 아주 이낙연 후보하고 세게 붙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낙연 후보 또 정세균 후보 다 원팀 어찌됐든 모양은 갖췄는데 내부적으로 화학적 결합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근데 지금 홍준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예 지금 뭐 당장에 선대위 들어올 기미가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냥 그대로 가는 걸까요? 아니면 나중에는 결국 합쳐질 것 같습니까? 결국에는 뭐 선대위에 형식적으로 원론적으로 참여하게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저렇게 경선 후보였다라든지 전직 국회의장 당대표 분들은 후보자와 총괄선대위원장 사이에 옆으로 선거대책 고문 뭐 이런 식으로 좀 빼요. 거기다가 예우해 줄 분들을 거기다 넣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수준으로 참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뭐 실질적으로 어떤 책임을 갖고 선대위에서 활동하기에는 어려운 구조니까요. 좀 상징적인 의미를 뭐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원팀이 되느냐 하는 것도 이제 지켜볼 만한 대목이고 김정인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게 된다면 또 하나 변수가 바로 안철수 후보와의 단일화 과연 이루어낼 수 있을까 하는 부분입니다. 안철수 후보, 김종인 위원장 악연은 뭐 말할 것도 정말 앙숙이라고 할 정도인데 지금 현재까지는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나 안철수 후보를 무시하는 전략으로 하고 있는데 만약에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올라간다면 단일화 불가피해질 거고 그럴 때 과연 김종인 위원장의 존재가 단일화의 걸림돌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관련된 내용을 한번 들어보죠. 악연이 된 거는 2016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가 20대 총선인데요. 저는 그때 이제 처음으로 국민의당을 창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김종인 위원장께서는 그 당시에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셨어요. 그래서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제가 당대표였으니까 저는 당대표 입장에서 상대방 수장을 공격을 하는 것이 제 임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의 아픈 과거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대놓고 비판을 했는데 아마 그때 기억이 남아 계시는 것은 아닌가. 자, 양문석 이사장. 아무튼 뭐 저 뒤로도 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다 뭐 별 얘기가 다 나왔는데 만약에 김종인 위원장이 계속 선거를 이끌고 가게 된다면 저런 모르겠어요. 또 정치는 뭐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뭐 개인적인 관계나 그 악연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실력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안철수 후보가 예를 들어서 두 자리 숫자 10% 이상의 이 지지율을 기록을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와 윤석열 후보가 그 5% 이내에서 격전을 벌이면 저 표라도 가지고 올라오고 그러면 김종인 씨 같은 경우 가서 무릎을 꿇거나 그다음에 이준석, 안철수도 아주 악연이에요. 그러면 그 당대표가 가서 무릎을 꿇거나 어쨌든 해서 단일화를 성사시키려고 노력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선거 3, 4개를 남겨놓고 단일화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리고 사적인 관계 속에서의 악연이냐 앙숙이냐 이건 별 의미가 없다. 그런데 제가 이제 쭉 지켜보면서 이해창, 김대중 그 선거 3, 4개월 전의 모습 이 모습을 지금 제가 국민의힘에서 보고 있거든요. 거의 당선된 것처럼 그리고 당선이 확정된 것처럼 그리고 새로운 변화가 없을 것처럼 하면서 당내 분란에 대해서 특별히 경계하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한 방에 훅 간다라는 것들을 총선에서 두 번이나 경험했던 국민의힘이 여전히 이전의 그 정치적 경험과 거기에 대한 교훈들을 다 망각한 것 아니냐. 우리 입장에서는 보기 좋습니다. 예. 김경준 의원, 결국은 안철수 후보 하기에 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그것보다도요. 그러니까 이제 큰 맥락에서 보면 방금 양문석 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제일 정확한 분석이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대선 막바지에 후보 간의 지지율 구도가 어떻게 될 것인지.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 후보에게는 사실은 안철수라고 하는 부담이 있다면 이재명 후보에게는 사실은 이제 정의당 심상정 후보라고 하는 같은 진영 내의 부담이 있거든요, 보면. 근데 이게 가령 1, 2위 후보가 굉장히 박빙으로 간다. 이러면 어떻게든지 자기 진영 내에서 단일화를 하려고 할 것이고 한쪽에서 단일화 하려면 반대쪽에서도 반드시 단일화를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가 될 거고요. 근데 1, 2위 격차가 굉장히 크게 난다. 또는 한쪽에서 단일화를 시도하려고 하는 이 흐름이 안 보인다 이러면 양쪽 공이 단일화에 대한 어떤 욕망이나 이게 의지가 약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또 한 가지는 김종인 위원장께서 가령 안철수 후보를 싫어하신다고 하더라도 또 윤석열 주변에는 뭐 김영환 전 의원처럼 단일화를 해야 된다고 하는 뭐 그런 의견들도 있어서 그러니까 마지막 상황이 이제 투표 한 달 전쯤의 상황이 어떻게 구성이 될 것이냐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아마 변수들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아직 안철수 후보랑 싸운 거 없죠?
관계 좋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뭐 좋기까지 하겠습니까만은. 박원석 의원, 그러면 나중에 혹시 문제가 생겼을 때 안철수 후보가 에이 내가 김종인 위원장을 봐서는 못하지만 윤석열 후보를 봐서 할래 뭐 이럴 가능성이 있을까요? 그 뭐 앞서 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결국에는 이제 역학관계, 그러니까 힘의 논리가 가장 결정적인 변수 아니겠습니까? 안철수 후보가 아직은 그럴 기미가 안 보이지만 상당히 지지율의 약진을 이뤄내서 1, 2위 후보 간에 중대한 변수가 된다면 아무리 이전에 악연이었건 사이가 안 좋건 감정이 남아있건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지는 거고, 그러나 이제 김종인 위원장이나 이준석 대표가 호언장담하듯이 그럴 리가 없다. 그리고 지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를 포함해서 김종인 비대위원장이나 또 이준석 대표는 안철수 그 후보를 누구보다 잘 다룬다라고 장담을 하는 분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든지 오히려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한 뭐 지지율이나 이런 것들을 빼고 결국에는 단일화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으로 내몰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 예. 그걸 뚫고서 안철수 후보가 독자적인 공간을 열어낸다면 그때 가서는 아쉬운 건 국민의힘이 되겠죠. 예. 자, 국민의힘 선대위 살펴봤고 이제 민주당으로 가보죠. 민주당의 지금 가장 큰 문제는 도대체 후보는 보이는데 선대위가 보이지 않는다, 이런 점이지요. 우상호 의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발족식은 했는데 실제 발족은 안 된 것 같다. 어떻게 보면 이 표현이 가장 지금 민주당 선대위에 어울리는 표현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민주당 선대위가 어떻게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심지어 이재명 후보도 김이남이 부족한 것 같다라고 실망을 토로하고 민주당 초선 의원들 10명이 모여서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어떻게 타개할 수 있을까요? 먼저 초선 의원들의 목소리를 들어보시죠. 당 선대위의 변화가 필요합니다. 20대 대선을 준비하고 있는 당 선대위가 국회의원 중심, 선수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현장성이 떨어질 뿐 아니라 청년, 여성, 서민, 소외계층, 사회적 약자 등 각계각층의 참여를 어렵게 하는 구조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는 외부 인재를 영입하여 전면 배치하고 이들에게 실질적 권한을 부여해야 합니다. 당 선대위를 빠르고 날렵하고 활력 있는 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대선 승리를 위한 기초가 될 것입니다. 우상호 의원 얘기도 한번 들어볼까요? 민주당 선대위가 정신 차려야 돼요. 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저도 총괄본부장, 공동총괄본부장 중에 한 명이지만 지금 선대위원회 띄워놓고 지금 완전히 상설 체제, 그러니까 말하자면 완전히 상근 체제로 동원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저쪽 대응하고 비판할 거 있으면 원래 비판하고 그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아직도 사무실에 전체 입주해서 상근 체제가 착 짜여져서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 당 선대위의 대응 체제가 되게 문제가 좀 있어요. 좀 늦은... 발족식만 하고 실제로 발족은 안 된 것 같아요. 양문석 이사장도 선대위 지금 뭘 맡고 계시죠? 예, 지금 이제 맡고 있는 건 아니고요. 예. 저는 이제 경남 선대위를 이제 꾸리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쨌든 경남 총괄을 했기 때문에 예. 경남 총괄의 역할로 그다음에 도당하고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 지역 선대위원장이나 선대본부장까지는 아직 인선이 안 됐습니까? 네. 그런데 지금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맨 처음 이런 상황을 보면서 그런 얘기들을 제일 많이 합니다. 선대위원장 13명이나 되고 또 뭐 국회 소속 의원들 다 선대위 참여하고 그럴 때부터 잘 안 될 거라고 알아봤어.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오지 않나요? 쉽게 이야기해서 이낙연 후보 측의 서른, 박강원 뭐 이런 분들이 이재명 후보 쪽에서 뭐 이야기 나올 때 바로바로 치고 나오고 그다음에 각 방송에 나가가지고 대응 논리를 만들어냈잖아요. 예.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 쪽에서는 정성호, 그럼 김병욱, 김영진 이런 사람들, 김남국 이런 의원들이 바로바로 쳤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은 뭐 공동선대위 그다음에 총괄본부장 지금 우상호 의원이 저렇게 이야기를 할 때가 아니거든요. 총괄본부장이란 말이에요. 예. 총괄본부장이
지금 자신의 조직을 평가할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뭔가가 짜임새 없이 그리고 예. 중심 없이 흘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충성심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절박함에 대한 문제가 훅 하고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왜? 국회의원 중심으로 모든 걸 짰고 169명을 저는 다 배치함으로써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역할은 있는데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그래서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도 누구 보고 잘못했다고 지적하기 아주 어려운 이러한 이제 구조인데, 시간이 지나면서 좀 촘촘하게 정리가 되겠죠. 선대위원장 13명이잖아요. 네. 그럼 13명이 선거 책임이 있는 거 아니에요? 네네. 모든 사람이 책임지는 것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지금 가장 심각한 문제가 방금 말씀하셨던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예. 이 구조가 심각한 문제라서 초선 의원들이 이제 저 문제 제기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지금 사전에 나오는 저분 한 분 한 분만 띄워도 다 뉴스거리를 끌고 나오고 반박할 수 있는 힘들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럼 한 가지만 더요. 양문석 이사장 보시기에 네네. 방금 전에 경선 때만큼 이렇게 열심히 움직여주는 것 같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게 선대위 구성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까? 아니면 제대로 화학적 결합이 안 돼서 그런 것 같습니까? 저는 화학적 결합에 대한 문제는 크게 걱정을 하지 않아요. 민주당 전통이고 원팀이 전통이고 그 전통 속에서 자신들의 위치를 다 찾아 들어오고, 예를 들면 최인호 의원 같은 경우에 이낙연 후보의 수행이고 핵심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번 경남 이 여정에서 이재명 후보를 비서실장으로서 계속해서 함께 수행을 해요. 이런 측면에 있어서 역할을 하는데, 문제는 언론이나 미디어에 나와서 상대방의 공격이나 상대방의 실적에 대해서 지적하고 그다음에 반격할 수 있는 이러한 스피커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고, 두 번째, 스피커들이 나선다 하더라도 예. 언론에서 받아줄 수 있는 정치적 비중이 있는 사람들이 받고 치고 반격하고 해줘야 되는데, 이러한 분들이 안 움직이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더 심각한 문제인 거죠. 선대를 다시 꾸려야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럴 필요도 있다고 보십니까? 다시 꾸리는 게 아니고 보완을 해야 되고, 그리고 역할에 있어서 1차적 책임, 2차적 책임, 3차적 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된다. 역할에 대해서 아까 이야기했던 조직도만 그려놓고 그 조직도 안에 너는 여기야 라고 자리만 가르쳐준 게 아니고, 그 자리에서 무슨 역할을 해달라고 하는 분명한 임무를 줘야 되고 임무를 줘야 된다고 그러는 거죠. 장성철 교수 선거 전문가시니까 여야를 떠나서 장성철 교수가 보셨을 때 민주당 선대위 지금 제일 큰 문제는 뭡니까? 이재명 후보입니다. 후보가 문제입니다. 후보 때문이다. 네, 지지율이 안 오르잖아요. 그러니까 지지율이 안 오르면은요, 선대위가 안 돌아가요. 질 것 같은 선거에 누가 열심히 하겠습니까? 그래서 안 돌아가는 건데, 지지율이 안 올라가는 이유는 후보 자신 때문이에요. 대략 제가 판단하기에는 3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대장동 이슈에 너무 큰 발목이 잡혀 있어요. 또 하나는 후보가 조금 어디 행사 나가나 어디 갔을 때 좀 말실수를 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 부분들에 있어서 상당히 비판을 많이 받습니다. 후보는 언론 탓이라고 하지만 그 언론에게 빌미를 제공한 것도 후보 자신입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 너무나 당과 그리고 정부와 조율되지 않은 여러 정책들을 툭툭 던져요. 그래서 준비되지 않은 후보 같은 인상을 주는 겁니다. 여러 가지 얘기를 하더라도 저는 옛날에 성남시장 때 한번 생각해 본 거고요. 그리고 이거 당에서 왜 정부에서 이런 거 빨리빨리 왜 뒷받침 안 해줍니까? 라는 식의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 3가지 문제 때문에 저는 지지율이 안 올라가고, 지지율이 안 올라가니까 선대위가 안 돌아가는 거지, 선대위가 안 돌아가가지고 지지율이 안 오른다라는 것은 앞뒤가 좀 안 맞는 해석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만약에 저렇게 지지율이 안 올라가고 정체 상태가 되면 저 이재명 후보나 선거대책위원회는 큰 유혹에 빠져요. 어떤 유혹? 어떤 유혹이냐면 네거티브에 올인하자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 후보 네거티브로 공격을 하자. 그래서 선거판이 훨씬 더 진흙탕 싸움이 될 것 같아서 여야를 떠나서 말씀을 해주시라고 그랬는데 꼭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이 들리네요. 죄송합니다. 예, 반박을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짧게 해주세요. 아주 독특한 희망 상황을 이제 이야기를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제까지 평가를 할 때 현재의 지지율에 대한 부분들은 컨벤션 효과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배적이고 압도적인 이유가 컨벤션 효과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갑자기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인 문제를 가지고
이 지지율에 대한 평가를 하는 독특하고 희망 개운 평가라고 생각하는데요. 사실상 대장도 지금 이야기 거의 안 하고 있어요. 말실수 최근에 무슨 큰 말실수 있었나요? 그 다음에 당정의 정책적 조율, 당에서 강력하게 치고 나가고 아까 국민의힘 이야기할 때 당무 우선권 후보에 대한 당무 우선권은요. 당무 우선권은 야당은 정책과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를 하고 여당 또한 기본적으로 자기의 후보에게 상당 부분에 대한 이 자율권과 권한을 줍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같은 측면에서 보고 비교할 때 국민의힘을 평가할 때와 더불어민주당을 평가할 때 같은 잣대가 아니고 우리 장성철 소장 한 번씩 이제 평가를 하는 거 보면 잣대가 조금씩 다른 것 같아요. 예. 박원석 의원, 후보가 문제다, 선대위가 문제다. 어떻게 보십니까? 뭐 다 문제가 있겠죠. 민주당이 2016년 총선 이후로 전국 단위 선거에서 연승을 했습니다. 4연승을 하다 보니까 너무 승리에 도취돼 있고 승리에 했던 기억 경험에 관성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위기의식이 좀 부족하다 그럴까요? 근데 지금 정권 교체 여론이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근데 여전히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나 또 핵심 지지층 같은 경우에 그걸 인정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난 승리를 되돌아보면 민주당에서 잘해서 이겼다기보다도 특히 이제 탄핵 이후에 국민의힘이 무너져서 선거를 승리했던 것 같은데 마치 그걸 본인들이 잘해서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점이 첫 번째고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하고 다른 게 어찌됐든 국민의힘은 꼭 그런 정치를 해야 되느냐는 욕을 먹으면서 밖에서라도 원톱을 모셔와서 검증된 선거 전문가와 선거를 치르려고 해요. 근데 지금 민주당은 원톱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송영길 대표가 조직도상으로는 상임선대위원장으로 제일 상위에 있지만 그분은 총감독이라기보다 약간 플레잉 코치인 것 같아요. 그렇다 보니까 선거의 총감독과 조율자가 안 보인다.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직한, 지지자들이 믿음직한. 그러니까 약간 중구난방으로 보이는 거죠. 유독 후보만 두드러져 보이는데 앞서 후보는 우리 장성철 소장이 얘기했듯이 당을 완벽히 장악하고 있는 사람도 아니고 또 후보가 갖는 경험 속에서 여러 가지 지금 실수들도 나오고 있고 그렇다 보니까 손발이 전체적으로 안 맞고 그리고 지난 경선에서 함께 경선을 치렀던 정세균, 이낙연 이분들은 약간은 좀 뒷짐지고 있는 모습 아닌가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선대위에 힘이 안 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후보 참 팍팍하겠죠. 선대위도 선대위지만 정부도 별로 이재명 후보 안 도와주는 것 같다. 이런 푸념을 합니다. 홍남기 부총리를 아주 공개적으로 딱 집어가지고 도대체 따뜻한 방 안에만 있으니까 얼마나 이 밖에 나와 있는 이 상황이 엄혹한지 잘 모르는 것 같다. 이렇게까지 불만을 털어놓았습니다. 들어보시죠. 우리 홍남기 부총리 기재부 장관을 포함한 이 정책 결정 집행자 여러분들께서 따뜻한 방 안에 책상에서 정책 결정을 하는 것이 현장에서는 정말로 멀게 느껴진다는 생각을 하고 좀 현장도 좀 찾아보고 현장의 목소리도 좀 들으면서 지금의 우리 서민 경제가 국가 경제 총량은 좋아진다고 하지만 현장에서는 얼마나 어려운지를 좀 체감해 보시기를 권유합니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국민이 맡긴 권한으로 이렇게 다수의 국민 서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그 현장에는 감각도 없이 필요한 예산들을 삭감을 하고 이러는 것들은 좀 깊이 반성할 필요가 있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양문석 이사장, 여당 후보잖아요. 그런데 정부를 향해서 저렇게 불만을 털어놓는 것 낯설지 않습니까? 두 가지 측면이 있겠죠. 첫 번째는 관료주의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계속해서 비판을 해왔고 그리고 이 나라가 기재부의 나라냐라고 하는 이야기까지도 TV 토론에서 강력하게 기재부의 행태에 대해서 그동안 성토해 왔습니다. 그래서 전혀 새로운 내용이거나 생경스러운 부분이 아니고 기재부에 대한 심각한 문제의식을 이재명 후보가 가지고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으로 개성할 건 개성하지만
극복할 건 극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문재인 정부가 모든 것들을 잘했다고 이야기할 수 없는 입장에서 극복해야 되는 대상들이 있는데 그 극복해야 되는 대상이 그동안 기재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남용되어 왔고 그리고 기재부가 현장 감각 없이 그 정책을 펼쳤던 데 대한 강한 비판으로 바라보면서 차별화의 성격들도 일정하게 띄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박원석 의원 혹시 그런 부분도 있을까요? 송영길 대표도 그런 얘기를 하기는 했죠.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도 정권 교체다. 그런 얘기 했는데 이렇게 여당 후보가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서 정책을 반영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러 이렇게 공격하고 싸우는 모습을 보이면서 차별화를 시도하는 뭐 그런 전략으로도 볼 수 있을까요? 근데 실제 차별화를 할 수 있는 상황이나 조건이 못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지금 대통령 지지율이 이재명 후보 지지율보다 높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 차별화 쉽지 않습니다. 게다가 경선의 후유증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서 민주당 지지층을 다 통합했느냐 그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대장동이라는 이슈에 발목이 굉장히 크게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현 정부에 대한 어떤 뭐 심판 여론이랄까 정권 교체 여론이랄까 이게 굉장히 높은 이유 중에 하나는 조국 사태부터 비롯된 이른바 이제 내로남불 시기의 어떤 국정 운영이나 정책에 대한 비판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상황에서 적극적인 차별화를 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지금 이상해 보이는 거죠. 예. 오히려 정부와 긴밀히 협의는 아니고 차별화도 아니고 어정쩡한 스탠스로밖에 안 보입니다. 지지율은 마음처럼 오르지 않고 당정은 제대로 안 따라와주고 이재명 후보 참 답답하겠죠. 여기에 언론 지형도 좀 불리하다고 느끼는 것 같습니다. 언론에 대해서도 최근 불만을 많이 털어놓았는데 이 내용 살펴볼까요? 이재명 후보가 언론에 대해서 좀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볼 만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부인 김혜경 씨 사고와 관련해서 정말 그런 게 아니라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명하고 설명하고 그랬는데도 뭐 이런저런 보도가 또 나오고 심지어 부인 김혜경 씨가 이렇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라고 한 매체가 보도를 했는데 사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왼쪽에 보면 뭐 다스베이더라고 표현도 하고 그랬던데 하여튼 온통 검정색으로 이렇게 두른 사람이 나왔는데 이게 이제 김혜경 씨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니고 그건 수행원이고 그 뒤에 이렇게 이제 따로 승용차에 타는 분이 바로 이재명 후보 부인이라고 이렇게 해명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매체는 아직 내리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국민의힘의 배현진 의원은 김혜경 여사가 부상을 당했을 때 경호 인력이 몰랐다 하는 것은 그건 납득이 안 된다 또 그렇게 주장을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도를 막 하고 계속적으로 의혹을 키우니까 이재명 후보 언론이 너무한 것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먼저 배현진 의원의 주장을 한번 들어보시죠. 이른바 찌라시라는 형태로 시중에 유포가 되면서 각종 설이 난무하고 여기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후보이신 이재명 후보께서는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두 분의 아마 국민을 지금 고발 조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부에 대기하고 있던 경찰 인력이 몰랐다면은 이것은 소중한 대선 후보를 경호하는 경찰력의 대단한 결함이자 문제가 아닐 수 없고 이후에 119 구급대가 후보와 후보 부인을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경찰이 경호 인력이 그것을 전혀 몰랐다 함은 국민들의 평이한 시각에서는 납득되지 않는 단추일 겁니다. 장성철 교수 배현진 최고 얘기 일리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경호 문제와 관련해서는 좀 납득이 가요. 그러니까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의로 경호를 하기 때문에 최고위급 경호를 하거든요. 그럼 24시간 경호를 합니다. 근데 후보자와 후보자 부인이 구급차를 타고 가는데도 몰랐다. 이것은 경호상에 좀 문제는 있는 것 같고 저도 처음에는 그냥 여러 가지 유쾌하지 않은 그런 소문들에 대해서 그럴 만도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지만 후보자와 후보자 부인이 또한 캠프에서 여러 가지 사진을 드러내면서
아니 우리는 그런 것이 아니야. 우리는 진짜 낙상해서 열상해서 그래서 병원에 갔고 그래서 그냥 꼬맸어라고 해명을 했으면 그렇게 좀 믿어주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지금 선거 과정 중이지만 후보자, 배우자, 건강 문제까지 정쟁의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좀 너무 과한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그와 관련된 뭐 이런저런 소문들은 사실이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배현진 최고가 저런 문제를 제기를 했는데 양문석 이사장 이재명 후보 측은 고발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그 배현진 의원이 이야기했던 국민 두 분, 이제 이 부분이 정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나. 아주 악의적이고 사실인 것 같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에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현장 사진이 있고 그리고 그 김혜경 그 여사의 이후 전화 인터뷰나 이런 부분들이 다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두 분 국민을 고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 그 가만히 있고 아무런 죄도 없고 그다음에 선의로 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람처럼 이렇게 지금 평가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당할 때는 아프고 분하고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배현진 의원이 만약에 저런 상황에 처했었을 때 그런 이야기를 상대방이 공격하면 국민 두 분이라고 표현을 하겠나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용서하겠나요? 그리고 이후에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이루어지는 저런 가짜뉴스 그리고 심각하게 악의적이고 현정 선거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저런 상황을 저렇게 우아하고 품격 있게 표현을 하는 배현진 의원의 저 엄청난 포용력과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에 대해서는 존경을 합니다. 그런데 그 진심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는 거죠. 저도 들으면 분노가 일어나는데요. 박원석 의원, 그 김혜경 여사 낙상 사고 났을 때 이재명 후보 측이 이제 그 점을 의심하더군요. 순식간에 그 가짜 뉴스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퍼졌다는 거죠. 그것은 뭔가 조직적으로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세력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인데 그럴 만하다고 보십니까? 뭐 그런 가능성이 아예 없다고 보기는 어렵겠죠. 과거에 선거에도 있었고 또 이번에도 그래서 뭐 신종 시발단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는데 일단 그와 관련돼서 악의적인 가짜뉴스를 퍼뜨린 사람들을 고발을 했기 때문에 배후가 있는지 그건 수사기관에서 확인을 해보면 될 거고요. 아무리 이게 전쟁 같은 선거를 치른다고 하더라도 또 후보자의 가족도 어떤 공적인 인물이 됐기 때문에 필요한 영역에서는 검증을 해야 되겠지만 사생활에까지 지나친 어떤 이 관음증적인 그런 관심을 보이거나 악의적인 어떤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이런 건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 언론 환경이 우리한테 매우 불리하다.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하면서 지지자들에게 여러분이 언론이 돼달라라면서 호소하는 그런 연설도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어디 가서 말 실수 하나 안 하려고 정말 노력하는데 이만한 걸 가지고 막 이만하게 만들고 다른 쪽은 엄청나게 뭐 문제가 있어도 노 코멘트, 나 몰라 이렇게 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현실에서 누군가가 이 기울어진 운동장을 정상적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누가 언론 역할을 해야 된다고요? 우리가! 말로만 할 거 아니죠? 네! 내가 사실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도와주셔서 힘이 나긴 한데 사실 요즘 되게 힘들어요. 실제로. 힘내십시오. 정말 이렇게 저는 담쟁이 넝쿨이 담장을 넘듯이 정말 잡초처럼 밟히면서도 한 발짝 한 발짝 기어가 올라오듯이 이 자리까지 왔는데 여전히 그 앞에는 거대한 벽이 놓여 있다는 걸 제가 절감할 때가 많습니다. 그 거대한 벽을 넘을 때 여러분들 손잡아 주시겠죠? 네! 저희들이 밀어드리겠습니다. 김경진 의원, 지금 이재명 후보는 언론이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그러는데 윤석열 후보 측은 매우 유리한 환경이라고 보고 있습니까? 아니 TBS 김어준은 아직까지도 방송 진행하고 있는데 저런 얘기가 나옵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 대통령 후보는 자신 있는 생각과 철학으로 자신이 국민들을 이끌고 자신이 시대를 리드해야 되는데 저렇게 약자 코스프레 하는 사람이 대통령 될 자격이 있습니까? 세 번째, 제가 변호사를 해봤는데 선임료를 아무리 많이 받아도
이 본질 자체가 나쁘면 밖에 있는 참모진이나 밖에 있는 누가 아무리 이쁘게 포샵 처리를 해주려고 해도 안 됩니다. 결국은 후보 본인의 문제입니다. 더 이상 얘기 드릴 게 없습니다. 예. 장성철 교수. 마지막에 저 부분 여러분이 언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이런 언론 환경을 지지자들이 좀 바꾸는데 노력을 좀 해달라 이런 호소처럼 들리는데 어떤 것을 요청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요즘에 1인 미디어 시대라고도 많이 합니다. 유튜브도 할 수가 있고요. 댓글로도 상황을 바꿀 수가 있고요. 뭐 블로그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본인 스스로 본인의 입장을 내세움으로써 언론의 분위기를 좀 이끌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제가 조금 이재명 후보를 비판하고 싶은 대목은 180석을 가진 집권 여당의 대선 후보입니다. 얼마나 못났으면 본인의 지지율이 안 나오고 예. 본인에게 조금 나쁜 언론 보도가 나간다고 해서 언론 탓을 하는 것이냐. 저는 언론 탓하는 정치인치고 잘된 정치인을 못 봤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양문석 이사장, 특히 이렇게 진중권 씨 같은 경우에 무슨 이제 비판적인 얘기를 하면 그걸 또 그대로 기사를 싣고 막 이렇게 해서 그런 부분이 공정성을 위반할 소지가 있다라고 이제 선관위에 이의 신청을 했는데 선관위가 그걸 받아들인 것 같아요. 거의 주의 조치를 줬는데 그런 것들도 좀 뭔가 매우 불공정하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진중권 씨 같은 경우 지난주에 제가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그 진보 진영에서 보수 진영으로 그 전향하거나 그 포지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보수 성향의 언론들이 많이 소비를 해요. 그동안에 뭐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저 부분에 대한 그 내용들은 뭐 보수 논객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충분히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국민의힘 그 후보 심사위원까지 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런 측면에서 충분히 우리는 비판할 수 있다. 비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 내용은 인터넷 선관위에서 저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 오늘도 이렇게 뭐 쭉 얘기를 해봤는데 어디가 진보고 어디가 보수인지 좀 헷갈리기는 합니다. 네,